이년아 쇼하지 마. 꾀병 부리기는. 신우이 결혼식 날 하필 새벽에 급성 맹장이 터져 개복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는 병원까지 쳐들어와 소리치며 제 수술 부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비명소리에 달려온 남편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병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는데요. 천륜마저 끊어내는 남편의 미친 반격,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처참한 추락.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5살 배기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지난 일을 풀어놓을 여유가 생겼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아침 드라마 뺨치게 요란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시작은 이랬어요. 30 중반이 훌쩍 넘어가도록 저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자리 잡느라 정신없이 뛰다 보니 어느새 친구들은 하나둘 애 엄마가 되어 있고 저만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 들 때쯤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가 저를 붙잡고 자기 남편 회사 동료라며 소개팅 하나만 나가보라고 어찌나 조르던지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는데 그 친구가 사진 한 장을 슬쩍 내밀며 이 사람 진짜 물건이야. 놓치면 후회한다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속 남자는 단정한 셔츠 차림에 웃는 눈매가 참 선해 보였고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약속을 잡아버렸죠. 약속 날 커피숍 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창가 자리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나며 저를 향해 목례를 하더라고요. 사진보다 훨씬 훤칠하고 자세가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에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을 저도 모르게 꽉 쥐어버렸을 정도였는데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목소리는 나긋나긋한데 대화의 결이 어찌나 진중하던지요. 직업은 회계사, 취미는 독서,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있다는 담백한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저는 슬쩍 다리를 꼬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관찰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의심부터 들었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시장에 이런 사람이 남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외모, 직업, 말투, 심지어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짓 하나까지 흠잡을 데가 없으니 저는 오히려 뒷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분명 어딘가 결정적인 하자가 숨어 있을 거라고, 아마 성격이 이상하거나 집안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물어봤죠. 이렇게 괜찮으신 분이 왜 아직 혼자신 거예요? 그가 살짝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인연이 없었나 보다고 짧게 답하는데 그 미소 끝자락에 아주 옅은 그늘이 스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첫 번째 복선이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만남은 신기할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는 약속에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제가 야근한다고 하면 회사 앞으로 조용히 김밥과 따뜻한 유자차를 사들고 나와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화가 나면 목소리부터 높이던 예전 남자들과 달리 그는 감정이 격해질수록 오히려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그의 결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보며 혼자 실실 웃기도 했으니 이만하면 저도 어지간히 빠졌던 거죠. 그렇게 사귄 지 딱 1년이 되던 무렵이었어요. 몸이 자꾸 무겁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려서 대수롭지 않게 약국에 들렀는데 약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임신 테스트기 먼저 해보라며 은근한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확인한 두 줄. 저는 변기에 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그 테스트기를 들여다봤어요. 기쁘다는 감정과 덜컥 겁이 나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와 심장이 이상하게 쿵쿵거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더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번쩍 끌어안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제 배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냐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한 조각까지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 같았죠. 그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원래 계획보다 반년이나 앞당기자고 제안했고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대출 상담까지 모조리 혼자서 척척 해내며 저를 끔찍이도 위해줬어요. 그런데요, 결혼을 딱 2달 앞둔 어느 밤이었어요. 하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야근을 마치고 씻고 나와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인터폰 화면 속엔 우산도 없이 홀딱 젖은 그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술이라곤 회식 자리에서 맥주 반 잔도 겨우 넘기던 사람이 그날은 온몸에서 진한 소주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죠. 저는 놀란 마음에 얼른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여 수건으로 젖은 머리부터 닦아주었어요. 거실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은 그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손등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다 큰 남자가 아이처럼 흐느끼는 걸 눈앞에서 보는 게 처음이라 저는 어쩔 줄 몰라 그저 그의 등만 쓸어주었죠. 한참 뒤 그가 겨우 고개를 들더니 목이 잠긴 소리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야, 나 사실 자기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 천천히 말해봐. 2년 전에 나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당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놀랐다기보다는 결국 이거였구나 싶은 서늘한 안도감 같은 게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그의 젖은 앞머리를 넘겨주며 계속 말해보라고 조용히 다독였어요. 그가 젖은 소매단으로 눈물을 훔치며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서늘한 내용이었죠. 파혼의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대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의 학벌을 대놓고 지적하고 통장 잔고를 캐묻고 심지어 신혼집 비밀번호를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통에 상대 집안이 결국 두 손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어머니를 말리지도 그렇다고 여자 편을 들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방관하다 예비 신부를 놓쳐버렸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등골이 서늘해져서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더라고요. 그가 제 두 손을 꼭 감싸 쥐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절대로 그때처럼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엄마가 뭐라 하든 내가 다 막을 거야. 약속해. 그 절박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저는 이 사람을 믿어보자는 마음과 동시에 두 눈으로 직접 그 집안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오기가 슬며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도망치듯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의 젖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부엌으로 나와 뜨거운 차를 우리며 혼자 마음을 다잡았죠. 며칠 뒤 저는 그에게 이렇게 통보했어요. 시댁 첫인사, 나 혼자 갈래. 그가 놀란 눈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웃으면서 어깨를 툭 쳤어요. 아무래도 나 혼자 가야 어머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당신이 옆에 있으면
다들 가면 쓸 게 뻔하다고 말이죠.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는데, 저는 그 초조한 얼굴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 인생에 얽힌 실타래를 내가 한번 풀어보자. 그런 오묘한 각오가 제 안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시댁 첫 방문 날짜를 잡아놓고 며칠 밤을 뒤척였는지 몰라요. 예단이며 예물이며 인터넷 카페를 밤새 뒤져가며 어머님들 유형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만만해 보이지 않을지 저 나름대로 시나리오까지 짜뒀죠. 뱃속의 아이를 살살 쓸어주며 엄마가 우리 아기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속으로 말을 걸었답니다. 그렇게 결전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가슴 한복판만 이글이글 뜨거워지는 그런 묘한 기분이 이어지더라고요. 시댁 방문 하루 전날 밤, 저는 옷장 앞에 서서 옷을 12번은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면 건방져 보일까 싶고, 너무 수수하면 만만해 보일까 싶고,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허리 라인도 신경이 쓰이는데 이걸 감춰야 할지 티를 내야 할지 그것도 고민이더라고요. 결국 무릎을 살짝 덮는 베이지색 원피스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목걸이는 결혼 예물로 받은 얇은 금목걸이 하나만 걸었죠.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입술 라인이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당일 아침 남편이 제 손에 한과 세트가 든 쇼핑백을 들려주면서 몇 번이고 제 얼굴을 살피더라고요. 정말 혼자 가도 괜찮겠냐고, 자기가 회사에 반차 내고서라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눈에 근심이 그렁그렁한 채로 묻는데 저는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나 이래봬도 강단 있잖아. 회사에서도 나 이겨먹는 사람 없는 거 알지? 그가 결국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또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그 초조한 눈빛을 뒤로하고 시댁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죠.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벨 앞에서 몇 초쯤 멈칫하더라고요. 마치 시험지 받아든 수험생 같은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돌고 있었어요. 크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신 시아버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시아버님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며 어서 들어오라고, 우리 아들이 눈이 삐지 않았다며 첫 마디부터 부드러운 농담을 건네주시는데 저는 그 순간 어깨에 힘이 살짝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 이 집에 최소한 내 편 하나는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훅 끼쳤어요. 시아버님의 온화한 얼굴과는 정반대로 그분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저를 위아래로 훑는 그 시선이 어찌나 서늘한지 마치 물건값 매기는 시장 상인의 눈빛 같더라고요. 저는 얼른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인사에 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눈짓으로 소파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셨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은 옆에 미리 준비해둔 낡은 가계부 8권을 탁자 위에 탁, 탁,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어요. 누렇게 바랜 표지에 연도가 매직으로 적혀 있는 그 가계부들을 보며 저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 잠시 눈만 깜빡였죠. 어머님이 그중 한 권을 툭 펼치시더니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이거 뭔지 아나? 우리 아들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한 푼도 안 빼고 내가 다 적어놨어. 내 뼈를 깎아 우리 아들 회계사 만든 세월이야. 저는 찻잔을 든 채로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써 미소를 유지했어요. 어머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더 가관이었죠. 이 가계부가 곧 우리 아들에 대한 자기 지분서라며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이 지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속으로 헛웃음이 났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감정을 흘리면 지는 거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이 진짜였어요. 어머님이 제 명함을 한번 봤다면서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연봉이 얼마나 되냐고 대놓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액수를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코웃음을 흘리며 우리 아들 반이반도 안 된다는 소리를 태연히 뱉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결정타를 날리셨죠. 결혼하면 경제권은 무조건 아들한테 넘겨. 그리고 매달 나한테 70만 원씩 이체해. 그게 우리 집 룰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안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려 찬물에 파문이 잦아드는 걸 지켜봤죠.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시며 목을 축인 뒤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걸고 이렇게 답했어요. 어머님, 돈 문제는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혼자 즉답드리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잘 이야기 나눠보고 다시 말씀 올릴게요. 어머님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물러설 마음은 없었죠. 옆에서 지켜보시던 시아버님이 얼른 화제를 돌려 뱃속 아이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그 자리는 겨우 넘길 수 있었어요. 시댁을 나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제야 등에 식은땀이 축축하게 배어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겁이 나기보다는 오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 집안 내가 한번 정리해보자 싶은 마음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결국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쿵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곤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죠. 저는 그의 등을 쓸어주며 미안해할 시간에 우리 작전이나 짜자고 웃으며 어깨를 툭 쳤어요. 그날 밤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고 며칠 후 저희는 시아버님을 조용히 카페로 모셨죠. 그날 첫인사 자리에서 어머님이 꺼내신 가계부 8건과 70만 원 이체 요구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시아버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시아버님은 그날 옆에서 다 지켜보셨던 분답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마를 짚으시며 긴 한숨부터 내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비가 그날 자리에서 바로 자르지 못한 게 미안하다. 너희 둘이 상의해서 정한 금액대로 해라. 뒷일은 내가 감당할 테니. 시아버님의 동의를 얻고 나서 우리는 어머님께 정중히 문자로 통보했어요.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다고, 대신 그 이상의 요구는 어렵다고요. 문자를 보내고 10분도 채 안 돼서 어머님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어머님의 째지는 고성이 스피커폰을 뚫고 거실을 가득 채웠죠. 남편이 슬쩍 저를 돌아보길래 저는 소파 뒤로 슬며시 물러나며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여기부턴 당신이 맡으라는 뜻이었죠. 남편은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통화가 이어질수록 점점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정한 룰은 우리가 정한다고,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 하셔도 이건 바뀌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는 그의 옆모습을 보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파혼당했던 그날 방관했다는 그 사람이 이제 저 대신 앞에 서서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의 공격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대놓고 돈 이야기는 못 꺼내시는 대신 제 몸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임신해서 살이 좀 붙었다 싶으면 전화하셔서 그렇게 살찌면 애 낳고 어떻게 뺄 거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시고 손주 옷을 사고 싶다며 사이즈를 물어보시더니 정작 도착하는 건 유명 브랜드 카탈로그에 있는 옷의 짝퉁이었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면 그것도 못 알아보냐며 트집을 잡으시는 시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재중 전화가 5통씩 찍혀 있는 게 일상이 되어 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요. 임산부 몸으로 그 소리를 다 받아내는 게 참 버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의 그 억지스러운 비아냥이 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는 아예 마음의 문을 밖으로 걸어 잠갔죠. 전화를 받으면 그냥 밝은 목소리로 네, 어머니하고 대답만 하고 무슨 말이 이어지든 아,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며 영혼 없이 흘려보냈어요. 남편은 처음엔 그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나중엔 저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저 혼자 있는 시간을 물으시더니 조용히 저희 집에 들르셨어요.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소파에 앉아 물 한 잔을 드시더니 그 봉투를 슬며시 제 무릎 위에 얹으시는 거예요. 열어보니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죠. 제가 놀란 눈으로 시아버님을 쳐다보자 그분이 제 손등을 토닥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 대신 이렇게라도 사죄하마. 애비가 미안하다. 이건 순전히 네 결혼 자금이니 남편한테도 말할 필요 없다. 통장을 열어보니 앞자리에 숫자가 9자, 그러니까 1억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통장을 잡은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죠. 시아버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으시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저는 현관 앞에서 시아버님의 팔을 붙잡고 결국 눈물을 쏟아냈어요. 시아버님도 잠시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제 어깨를 2번 두드려 주시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가셨죠. 그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소파에 주저앉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집안의 균형이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언제까지 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 불길한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엉뚱한 방향에서 현실이 되어 저희 앞에 나타나고야 말았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균형이 이어지는 사이 저는 무사히 딸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발가락을 세어보고 밤새 수유하느라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는 그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는 시댁 쪽으론 최대한 마음을 안 쓰려고 애를 썼죠. 다행히 어머님도 손주가 태어나자 잠시 잠잠해지시는 듯 했어요. 물론 그게 진짜 잠잠해진 게 아니라 다음 폭풍을 위한 짧은 소강 상태였다는 걸 저는 그땐 몰랐지만요. 문제의 시작은 시아버님이셨어요. 은퇴하시고 집에만 계시던 시아버님이 당뇨 수치가 높아지고 지방간이 왔다는 진단을 받으신 게 그해 봄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하루 1시간씩 무조건 걸으셔야 한다고 처방을 내리시자 시아버님은 그참에 아예 동네 산악회에 가입해버리셨어요. 우리 부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평생을 어머님의 잔소리에 갇혀 사시던 시아버님이 드디어 바깥바람을 쐬시게 된 거니까요. 몇 달 만에 시아버님을 뵈러 갔을 때 저는 정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시고 얼굴에는 붉은빛이 돌고 걸음걸이까지 어찌나 가뿐하시던지 마치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시는 걸 오랜만에 본다며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죠.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모습을 마뜩잖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었죠. 어머님은 시아버님이 등산화 끈을 조이는 뒷모습을 팔짱을 낀 채 노려보시더니 혼잣말인 척 이렇게 툭 내뱉으시는 거예요. 저 양반 요즘 왜 저렇게 젊어졌나 몰라. 산에 뭐가 있길래. 그때 저는 그저 웃어넘겼어요. 아, 어머님이 은근히 서운하신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누이였어요. 결혼도 안 한 채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어머님한테 용돈이나 뜯어 쓰던 그 시누이가 어느 날 가족 단톡방에 유튜브 링크 하나를 툭 던지고 사라진 거예요. 링크 제목이 참 가관이었어요. 산악회 불륜 레전드 썰,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었죠. 시누이는 이모티콘까지 붙여가며 엄마 아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라고 낄낄대며 농담처럼 올렸는데 저는 그 링크가 뜬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함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부터 어머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시아버님이 등산복을 꺼내 입으시기만 하면 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현관 앞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오늘은 왜 그렇게 새 옷을 입냐? 그 옷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산 거냐? 산에 여자가 몇 명이나 오냐? 이런 질문을 쉴 새 없이 쏘아붙이시니 시아버님도 결국 지쳐서 대꾸를 안 하시게 되었죠. 그러면 그 침묵이 또 어머님의 의심을 부풀리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건 캥기는 게 있어서라고 혼자 결론을 내려버리시니 이건 뭐 답이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압권은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주말 시아버님이 산 정상에서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부탁해 찍은 독사진 한 장을 가족 단톡방에 자랑스레 올리셨거든요. 그 사진 밑에 어머님이 남긴 댓글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이 사진 찍어준 년 누구야? 당장 이름 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스마트폰을 든 채로 소파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정말이지 이건 시트콤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죠. 남편이 옆에서 그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다가 관자놀이를 짚으며 긴 한숨을 내쉬는데 그 옆모습이 어찌나 참담해 보이던지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발작적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사시게 됐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결산 시즌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남편에게까지 하루에 10통, 20통씩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빠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 좀 해봐. 회계사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잖니. 네 엄마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주니? 남편이 몇 번을 좋게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회사 화장실에 숨어 통화를 하다가 결국 감정이 폭발한 남편이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있던 저와 아이가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내지르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아빠가 의심스러우면 엄마가 직접 산에 따라가. 이제 나한테 그런 전화하지 마. 나 회사 잘리게 생겼다고. 그러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채로 어머님 번호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아이를 안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그 축 처진 어깨만 봐도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란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타깃을 잃은 어머님의 눈이 이번엔 저를 향한 거예요.
육아휴직 중이라 종일 아기랑 씨름하고 있던 저한테 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는 거 있죠. 애미야, 이번 주말에 네 시아버지 뒤 좀 밟아라. 네 애는 업으면 되잖아. 산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가 누구랑 만나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갓돌 지난 아기를 업고 시아버님을 미행하라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린가 싶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로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생활을 제가 왜 캐요?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째지는 고성이 이어졌지만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고는 창가로 다가가 잠든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서 있었죠. 창밖으로 뉘엿뉘엿지는 노을을 보고 있는데 이 집안의 관기가 이젠 정말 통제 불능이라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겠더라고요. 예전엔 그저 극성스러운 시어머니 정도였다면 이젠 병이었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병. 그 관기가 절정에 이른 건 얼마 뒤 있었던 가족 모임 날이었어요. 시아버님 생신이라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모인 자리였는데 그날은 시누이까지 와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어머님을 도와 전을 부치고 있었고 남편은 시아버님과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5살배기 우리 딸아이가 거실 소파 쪽에서 시누이랑 놀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아이에게 뭐라고 소곤소곤 속삭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프라이팬 위에 뒤집개를 든 채로 슬쩍 몸을 기울여 귀를 기울였죠. 그 순간 제 귀에 꽂힌 시누이의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카, 이모가 10,000원 줄게. 저기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폰 좀 몰래 꺼내와봐. 응? 저는 손에 든 뒤집개를 꽉 쥔 채로 잠시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리는데 뒤통수가 뜨거워지면서 시야가 하얗게 좁아지는 기분이었죠. 어린애를, 그것도 자기 조카를 미끼로 삼아 아빠 폰을 훔쳐오라니. 이건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짓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반응한 건 남편이었어요. 뉴스 소리에 묻힌 그 속삭임을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시누이 앞에 우뚝 섰죠. 아이를 얼른 뒤로 감싸며 남편이 낮게 으르렁대듯 말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시누이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오빠 장난이야 장난하며 어색하게 웃는 순간 남편이 그동안 참았던 걸 다 쏟아내듯 밥상 다리를 걷어찰 기세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부엌에서 놀란 어머님이 뛰어나와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자 남편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도 처음이었던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됐어. 너 결혼 자금 3,000만 원 오늘부로 없던 일로 해. 내 새끼를 도구로 쓰는 고모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어요. 시누이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오빠 미쳤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어머님이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흔들며 왜 이러냐고 소리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부엌 문지방에 기대서 있었어요. 아이의 심장이 제 품 안에서 콩콩 뛰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데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집안, 이제 정말 예전처럼은 못 살겠구나. 어떤 식으로든 큰 파도가 곧 밀려올 거라는 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창밖만 바라봤죠. 신호에 걸려 차가 잠시 멈춘 그 순간 남편이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짧게 흐느끼는 소리를 저는 못 들은 척 해줬어요.
이 사람 마음에 지금 얼마나 큰 파도가 치고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가족 모임에서 그 난리를 치고 돌아온 뒤로 저희 집엔 며칠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회사에 다녀와서도 좀처럼 말이 없었고 저는 그런 그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따뜻한 국을 끓여 밥상 앞에 앉히는 걸로 마음을 대신했죠. 아이가 잠든 밤이면 남편이 베란다에 나가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커피를 내리곤 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감정이 뒤엉키고 있을지 저는 감히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아이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잠시 스마트폰을 노려보다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미야, 나 좀 살려도. 화장실 가다가 발목을 접질렸는데 꼼짝을 못하겠다. 네 시아버지는 또 산에 가버리고 나 혼자 이 집에 갇혀 있어.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저한테 못되게 구셨어도 연세 있는 어른이 다치셨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얼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차 키를 챙겨 시댁으로 달렸어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발을 동동거리면서 병원 응급실 위치를 미리 검색해두고 얼음찜질팩은 냉장고에 있었나 그런 것까지 머릿속으로 챙기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어요. 시댁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는데 그 안에 서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발목에 깁스는커녕 붕대 한 조각 감지하는 어머님이 짙은 화장에 스카프까지 목에 두르시고 손에는 손가방을 든 채로 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몇 초쯤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님이 저를 밀치듯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서 있어? 빨리 차 대기해. 방금 네 시아버지 택시 타고 나갔어. 그 택시 뒤 좀 밟자. 그제야 저는 온 상황을 이해했어요. 발목이 삐었다는 것도 저를 부른 것도 다 저를 미행의 발로 쓰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손에 든 차 키를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세게요. 여기서 화를 내면 어머님은 오히려 며느리가 어른한테 대들었다며 판을 뒤집으실 거고 반대로 얌전히 따라 나서면 저는 이 광기의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깨끗하게 끝낼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머리를 굴렸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제 차 앞에 서자 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시더라고요. 저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어를 넣는 대신 조용히 문잠금 버튼을 눌렀어요. 찰칵하고 사방의 문이 잠기는 소리가 차 안에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는데 어머님이 안전벨트를 매다 말고 저를 힐끗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앞을 바라본 채 최대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내리세요. 저 오늘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룸미러 없이도 옆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곤 네가 감히 하며 소리치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뚫고 제 할 말을 다 뱉어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얼음이 박혀 있었죠. 물증도 없이 아버님 의심하시는 그 미친 짓에 저희 부부 방패막이로 쓰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지
어머님 사냥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입이 딱 벌어진 채 몇 초간 아무 말도 안 나오시는 게 조수석 창문 유리에 그대로 비쳤어요. 저는 문잠금을 풀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손끝으로 조수석 문 쪽을 가리켰죠. 어머님이 뭔가 더 쏘아붙이려다가 결국 씩씩거리며 문을 열고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완전히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문을 다시 잠그고 후진 기어를 넣어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백미러 속에서 어머님이 지하 주차장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마음속 한구석은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소파에 웅크린 채로 그 어머님의 표정만 곱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겐 오늘 있었던 일을 굳이 먼저 꺼내지 않았죠. 이건 남편이 지금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카드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9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남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아버님이었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어요.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뚫고 나오는데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격앙된 톤이었거든요. 목소리가 젖어 있으면서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아, 애비가 오늘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네 엄마가 오늘 산악회 사람들 아내들한테 죄다 전화를 돌렸다는구나. 내용은 이랬어요. 시아버님이 산에서 내려와 회원들이랑 두부김치에 막걸리 한 잔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회원 한 분의 스마트폰이 울리더래요. 그 회원 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서 하는 말이 방금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남편 꼬시지 말라고 다 안다고 소리를 지르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자 옆에 앉은 다른 회원분들 스마트폰도 하나둘 울리기 시작하는데 다 똑같은 상황이었대요. 어머님이 산악회 명부를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그 명부에 적힌 회원들 부인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돌리신 거예요. 시아버님은 그 술자리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60 다 넘어서 동네 등산 모임에서까지 손가락질을 받게 된 그 수치심에 결국 자리를 뜨셔서 근처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밤 공기에 홀로 앉아 오열하시다가 결국 마음을 굳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거신 거였죠. 시아버님이 목이 잠긴 채로 마지막으로 뱉으신 말은 지금도 저는 잊히지가 않아요. 애비, 오늘부로 네 엄마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나이에 이런 소리 꺼내는 애비를 용서해다오. 남편이 스마트폰을 든 채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는데 저는 얼른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남편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 겨우겨우 대답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러고는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저는 그의 뒤통수를 쓸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 어떤 위로의 말도 다 헛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판국에도 어머님과 시누이는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이혼을 통보하시자마자 어머님이 시누이와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는 아빠가 밖에서 여자를 만들어 살림 합치려고 이혼각을 잡는 거라며 온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누이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오빠 저 여자한테 눈 멀어서 아빠 편드는 거 아니냐며 저를 힐끔거리고요. 저는 아이를 안방에 재워둔 채 거실 문 앞에 서서 그 두 사람의 발광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남편이 팔을 벌려 저를 자기 뒤로 감싸는 그 자세,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해요. 며칠 뒤
우리 부부는 시아버님의 짐을 꾸려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들였어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등산 장비, 그리고 오래된 앨범 몇 권이 다였죠. 시아버님이 새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시며 짧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홀가분해 보이면서도 쓸쓸해 보이던지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몰래 눈물을 훔쳐냈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의 독립을 도와드리고 본가와 연을 완전히 끊은 뒤에도 어머님은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시누이와 백화점에서 쇼핑백을 잔뜩 든 채 다정하게 웃는 사진을 걸어두시더니 상태 메시지엔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라는 문구까지 박아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프사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헛웃음을 흘렸죠. 남편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픽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저러다 지치겠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 광기가 저렇게 조용히 잠들어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불길한 예감의 실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엉뚱한 자리에서 저를 덮치고야 말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오피스텔에 자리 잡으신 뒤로 계절이 한번 바뀌었어요. 벚꽃이 피었다 지고 장마가 왔다 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되었죠. 그 사이 우리 부부는 참 오랜만에 사람다운 숨을 쉬며 살았어요. 남편은 다시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저도 육아휴직을 끝내고 조심스럽게 복직 준비를 시작했으니까요. 주말이면 시아버님 오피스텔에 딸아이를 데리고 놀러가서 반찬 몇 가지 채워드리고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그 시절 저희 부부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손녀 손을 잡고 낙엽 위를 사각사각 걸으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 이 가족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인생이 참 얄궂죠. 그 평화가 무르익어갈 무렵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 청첩장으로 날아든 거예요. 3천만 원 결혼 자금을 오빠에게 뜯어낼 요량으로 언제 만났는지도 모를 남자와 속전속결로 결혼 날짜를 잡아버린 거였죠. 청첩장을 우편함에서 꺼내든 저는 봉투를 뜯기도 전에 왠지 손끝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청첩장을 보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그래도 여동생 결혼식인데 얼굴은 비춰야지 하면서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저는 그 억지 미소가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 청첩장을 냉장고 자석 밑에 붙여두고도 자꾸만 눈이 가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식장에서 어머님과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며칠 전부터 짓눌렀어요. 이혼 통보를 받은 뒤로 어머님이 어떤 얼굴로 그 자리에 나오실지, 우리 부부를 보고 무슨 난동을 부리실지 상상만 해도 명치 끝이 뻐근해지더라고요. 저는 예식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어요. 새벽마다 눈이 번쩍 떠져서 물 한 컵을 들이켜고 다시 누워도 천장만 노려보다 아침을 맞는 날이 계속됐죠. 남편은 그런 저를 살피며 자꾸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옆에 딱 붙어 있을게. 어머니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자.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복판에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처럼 답답한 기분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여자의 촉이라는 거였나 봐요. 이 예식이 뭔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제 온몸 세포마다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예식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옷장 앞에 걸어둔 한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아이를 재우고 남편이랑 소파에서 미지근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부터 아랫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녁에 먹은 게 얹혔나 싶어서 소화제를 한 알 삼키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누운 지 30분도 안 돼서 배 오른쪽 아래가 마치 누가 안에서 꼬챙이로 후비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웅크린 채로 신음을 억눌렀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놀라 벌떡 일어나 등을 쓸어주는데 이마에 벌써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어디가 아파? 배가 오른쪽이 너무 아파. 숨이 안 쉬어져. 말을 뱉는 것조차 힘겨울 만큼 통증이 파도처럼 몰아치는데 저는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남편이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저는 남편 팔에 축 늘어진 채로 겨우 신발을 꿰어 신었죠. 아이는 다행히 옆집 언니한테 잠깐 맡기고 구급차 안에서 저는 남편 손을 꽉 쥔 채로 통증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찌르는데도 이상하게 그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저를 침대에 눕히고 여기저기 검사를 시작했어요. 초음파를 대는 그 몇 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잠시 노려보시더니 남편에게 눈짓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지금 바로 개복수술 들어가야 해요. 조금만 늦었으면 복막염으로 갈 뻔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지켜봤어요. 이 사람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통증을 참고 그를 향해 애써 웃어 보였죠. 걱정 말라고, 나 이런 걸로 안 죽는다고 목소리를 짜내서 농담을 던졌더니 남편이 눈시울이 벌개진 채로 제 이마를 살살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수술은 다음 날 아침 첫 타임으로 잡혔어요. 하필이면 신우이 예식 시간이 그날 오전 11시였죠.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이송 침대에 실려 수술실 앞 복도로 나가면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자기야, 예식장 다녀와. 우리 둘 다 안 가면 어머님 난리 치실 게 뻔해. 당신이라도 얼굴 비치고 와야 뒷말 안 나와.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자기 아내가 지금 배를 째는데 어딜 가냐고 손을 흔들며 반대했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꽉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남편이 빠지면 어머님과 시누이가 두고두고 저를 물어뜯을 빌미로 삼을 게 뻔했거든요. 저는 이 판국에서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흠집 잡힐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국 이마를 제 이마에 대고 짧게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알겠다고 얼굴만 딱 비치고 바로 뛰어오겠다고 약속해 주더라고요. 이송 침대가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몇 발자국을 따라 걸어오는 걸 저는 흐릿한 눈으로 봤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이 목이 잠긴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금방 올게. 딱 얼굴만 비치고 뛰어올게. 수술실 문이 스르르 닫히고 저는 눈부신 무영등 아래 눕혀졌어요. 마취과 선생님이 마스크를 씌우며 열부터 세어보라고 하시는데 셋을 채 세기도 전에 시야가 하얗게 무너져 내렸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뜨자 회복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 순간 온몸으로 밀려오는 통증이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쇄골부터 엉덩이뼈까지 몸의 중심선을 따라 누군가 안에서 갈고리로 잡아 뜯는 것 같은 얼얼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마취가 풀리면서 뱃속의 상처가 자기 존재를 있는 힘껏 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손에 쥐어진 무통주사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어요. 눌러도 그 통증이 잦아들지 않아서 결국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흘러내리더라고요.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저는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조차 배가 당겨서 얕은 숨만 겨우 뱉어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데 저는 그 빛을 마주볼 힘도 없어서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옆 침대 환자분과 그 보호자분이 조용히 도시락을 나눠 드시는 소리,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걸음 소리, 그 모든 일상적인 소리가 저와는 다른 세계의 것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시계를 볼 정신도 없이 통증과 씨름하고 있는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넥타이도 반쯤 풀어헤친 남편이 얼굴이 땀범벅이 된 채로 뛰어들어오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예식이 끝나자마자 축의금 봉투도 팽개치듯 두고 병원으로 달려온 모양이었죠. 남편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며 제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게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왔어 하고 짧게 속삭였어요. 자기 얼마나 아파.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제 다 끝났어. 남편은 셔츠 겨드랑이가 땀에 흠뻑 젖어 있을 만큼 뛰어온 눈치였어요. 그러면서도 예식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잠시 후 남편이 셔츠라도 좀 갈아입어야겠다며 병실 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에서 물을 트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눈을 감고 그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통증을 잊으려 했죠.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간 지 5분이나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는 그 소리에 저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어요. 고개를 문 쪽으로 힘겹게 돌리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어요. 짙은 화장에 혼주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님이 예식장에서 곧장 달려오신 그 차림 그대로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거든요. 혼주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병실 문지방을 밟고 선 어머님의 모습은 마치 무슨 구판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어요. 짙게 그린 눈썹 아래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저를 노려보시는데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얼음물로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배는 여전히 갈고리로 후비는 것처럼 아팠고 목은 마취 튜브 자국 때문에 쉬어서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저는 힘없이 침대 위에 누운 채로 눈만 겨우 어머님 쪽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뾰족한 구두 굽을 또각또각 울리면서 제 침대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곤 침대 난간을 손으로 짚고 저를 내려다보시는데 그 얼굴 표정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딸의 결혼식 날 뒷말을 만들었다는 원망, 이혼 통보를 받은 뒤로 쌓인 분노,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든다는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뭉쳐진 시커먼 덩어리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어머님이 이를 악문채로 낮게 으르렁대듯 뱉으신 첫마디를 저는 지금도 이 귀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하나뿐인 신우 결혼식 오기 싫어서 밤새 맹장 터트리는 쇼를 했냐, 이 독한 년아. 어디서 배운 수작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배를 갈라 개복 수술을 마친 사람한테 쇼라니 살이 찢어져 실로 꿰맨 그 자국이 지금 이불 밑에서 얼마나 욱신거리는지 알기나 하시는지 저는 눈물이 눈꼬리에 맺힌 채로 그저 어머님을 올려다보기만 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상처가 당겨서 숨이 컥 하고 막히는데 뭘 어쩌겠어요.
저는 손끝으로 겨우 호출벨을 더듬어 찾으려 했지만 침대 난간 반대편에 있는 그 벨은 제 손에서 한참 멀었어요. 그때 어머님의 손이 번쩍 올라가는 게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어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려는 그 찰나 어머님의 소나기가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움켜쥐는 게 느껴졌어요. 중간에 있던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손등에 꽂힌 바늘이 살을 잡아 뜯는 듯한 통증이 확 밀려왔죠. 저는 목을 뒤로 젖힌 채로 짧은 비명을 삼켰어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남은 어머님의 한쪽 손이 이불을 확 걷어젖히더니 방금 개복 수술을 마친 제 오른쪽 아랫배, 실로 꿰맨 바로 그 자리를 손바닥으로 온 체중을 실어 꾹꾹꾹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저는 그 순간 시야가 새하얗게 번지는 걸 느꼈어요. 뱃속에서 뭔가가 툭 터지는 듯한 감각,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그 통증을 밀어내려 발버둥 치는 감각이 동시에 밀려오는데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저는 아직도 마땅한 말을 못 찾겠어요. 저도 모르게, 정말 저도 모르게 병실이 떠나가라 처절한 비명이 목구멍을 찢고 터져 나왔어요. 쉬어서 소리도 안 나오던 목에서 어떻게 그런 절규가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짐승이 사냥꾼 덫에 다리를 잘리면 저런 소리를 낼까 싶은 그런 원초적인 비명이었죠. 옆 침대 환자분이 이불을 부여잡고 벌떡 일어나 앉으시는 게 흐릿한 시야 끝자락에 잡혔지만 저는 그분을 향해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뱉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 비명 소리가 벽을 뚫고 화장실 안까지 파고들었나 봐요. 세면대 물소리가 뚝 끊기더니 콰당 하고 화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셔츠 단추도 다 못 잠근 채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남편이 뛰쳐나오는데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한 순간 남편의 얼굴빛이 완전히 뒤바뀌는 걸 저는 흐릿한 눈으로 목격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내의 머리채를 쥔 채 다른 손으로 수술한 배를 짓누르고 있는 그 광경을 마주한 순간 남편의 두 눈이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남편의 목구멍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짐승이 새끼를 지키려고 목젖을 찢어뱉는 그런 포효였어요. 짧고 굵은 그 울부짖음이 병실 벽을 때리는 순간 남편이 두 걸음 만에 침대 반대편으로 달려와 어머님의 팔목을 잡아챘어요. 그러곤 어머님의 손을 제 배 위에서 떼어냄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 어머님의 뒤통수 머리를, 어머님이 방금까지 제 머리를 쥐고 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그대로 움켜쥐고 뒤로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뭐 하는 거야. 이 미친놈아 하고 소리치는 그 목소리를 남편이 밀어붙이며 이를 갈아붙이듯 뱉어낸 그 한마디를 저는 절대 잊지 못해요. 내 안에 아픈 거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 남편은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어머님을 침대에서 멀찍이 끌어내더니 병실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혼주 한복 치마 자락이 나뒹구는 사이로 어머님의 몸이 힘없이 쓰러지는 게 보이는데 저는 이 순간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흐트러진 머리를 뒤로 넘기며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더니 발악하듯 소리치시더라고요. 이 미친놈아, 애미한테 무슨 짓이야. 천벌 받을 놈아. 남편이 그 위에 우뚝 서서 어머님을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에 이제껏 제가 봐온 그 어떤 감정보다도 서늘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사랑이 완전히 지워지고 미련이 완전히 마른 그 자리에 남은 건 오직 아내를 지키겠다는
원초적인 방어 본능뿐이었죠. 남편이 어머님을 내려다보며 뱉어낸 다음 말이 그 병실을 얼음창고로 만들었어요. 오늘부로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이 컥 하고 막히시는 게 보였어요. 그러곤 아아 하며 뭔가 반박하려 입을 뻐끔거리시는데 그 순간 병실 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 침대 보호자분이 뛰어나가 부르셨는지 이 광경을 목격한 그 간호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깨를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경비 부를게요 하고 더듬거리는 그 간호사에게 남편이 핏발 선 눈으로 이렇게 소리쳤어요. 경비 부르지 마세요. 112 부르세요. 여기 지금 살인 미수 현장이니까 경찰 부르세요. 간호사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스마트폰을 꺼내 드는 사이 남편이 자기 스마트폰을 먼저 꺼내 이미 신고 번호를 누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가 통화 버튼을 누르며 뱉는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조금 전에 그 짐승 같은 포효는 어디로 갔는지 아주 담담하게 병원 이름과 병실 호수를 또박또박 불러주고 방금 자신의 어머니가 수술 환자인 아내의 배를 짓눌렀다는 사실을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히 진술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배의 통증으로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통증 한복판에서 저는 아주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동안 이 사람과 저 사이를 파고들며 저를 갉아먹던 그 광기가 남편의 손에서 정면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구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거잖아요. 배는 지옥처럼 아픈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뜨거운 것이 훅훅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내 편이구나. 파혼당한 그 밤 술에 잔뜩 젖은 채 방관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그 약속을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는 것으로 지켜내고 있구나. 그 사실이 통증보다 더 진하게 제 가슴을 채웠답니다. 간호사가 부른 병동 당직 의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제 상태부터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불을 걷어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손길이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그 손끝이 살짝만 스쳐도 저는 몸을 부르르 떨었죠. 의사 선생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실밥이 터지지는 않았는지 안에서 출혈이 있는지 초음파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들으며 겨우 숨을 골랐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님이 여전히 후레자식이라며 악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저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침대 옆으로 다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은 채 눈을 감고 잠깐 숨을 몰아쉬었어요. 남편이 제 이마에 이마를 살짝 대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이는 말이 아득하게 들려왔어요. 미안해. 내가 늦었어. 이제 다신 저 사람이 자기 근처에 못 오게 할게. 멀리서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병원 주차장 쪽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들어서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병원 로비 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짧게 새어 들어오는 게 들렸어요. 그 사이 병실 안은 참 이상한 정적에 잠겨 있었죠.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님이 흐트러진 머리를 뒤로 넘기며 이 후레자식이 애미한테 무슨 짓이야 하고 악을 쓰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그 발악이 병실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오기만 할 뿐 아무한테도 가 닿지 않는 거예요. 소란을 듣고 문 앞에 모여든 다른 병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문 유리 너머로 어머님을 흘끔거리는데
그 시선들이 하나같이 싸늘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려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옆 침대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 조심스레 몸을 기울이시더니 어머, 이를 어째 하고 혼잣말을 흘리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그 서툰 위로가 어찌나 고맙던지 저는 그분을 향해 겨우 눈짓으로만 답을 대신했어요. 배의 상처는 여전히 갈고리로 후비는 것처럼 욱신거렸고 배 위에 얹힌 의사 선생님의 초음파 프로브가 살짝만 눌러도 저는 흠칫흠칫 어깨를 움츠렸어요. 다행히 안쪽에서 심각한 출혈이나 실밥이 터진 흔적은 없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일렀죠. 그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그분들을 향해 2걸음 성큼 다가가더니 감정의 흔들림 하나 없이 또박또박 진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방금 오전에 개복 수술을 마친 환자라는 것, 자신이 화장실에 들어간 5분 사이에 병실에 침입한 여성이 아내의 머리채를 쥐고 수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짓눌렀다는 것, 아내의 비명을 듣고 자신이 뛰쳐나와 제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성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까지 남편은 한 문장도 빼먹지 않고 진술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뱉을 때 남편의 턱 근육이 잠깐 파르르 떨리는 걸 저는 침대 위에서 놓치지 않고 봤죠. 경찰관 한 분이 이불을 조심스레 걷어 제 수술 부위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 몇 초를 견뎠어요. 사진 찍는 셔터 소리가 병실을 2번 울리고 나자 경찰관은 남편에게 진단서와 CCTV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은 특수폭행과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죠. 병원 CCTV에 어머님이 병실 앞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는 장면과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는 사이 다른 경찰관이 어머님께 다가가 조용히 일으켜 세우셨어요. 어머님이 뭐 하시며 팔을 뿌리치려 하시자 경찰관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게 들렸어요. 어머님의 얼굴이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조금씩 창백해지는 게 보였죠. 이 상황이 그저 며느리와의 실랑이 정도가 아니라 형사사건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하시는 눈치였어요. 어머님이 아들 하며 남편을 향해 손을 뻗으셨지만 남편은 그 손을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등을 완전히 돌린 채 저에게로 다가와 제 이마에 맺힌 땀을 다시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그의 옆모습을 어머님은 몇 초쯤 멍하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곤 어머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하는 그 금소금이 병실 안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리는데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광경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혼주 한복 자락이 구겨진 채로 짙게 발랐던 립스틱이 입가에 번진 채로 어머님이 2명의 경찰관 사이에 끼어 병실 복도로 끌려나가는 그 뒷모습이 제 눈에 아주 오래도록 남았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의 몰락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이상하게 통쾌하다기보다는 그저 씁쓸함이 훅 밀려오는 거예요. 이 판이 여기까지 오도록 어머님이 스스로 파낸 그 구덩이가 저는 새삼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병원 문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요란하게 걸려왔어요. 남편이 스마트폰을 들어 스피커폰으로 받자 신우이의 째지는 목소리가 병실을 그대로 채웠죠. 오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결혼식 날 왜 엄마가 유치장에 있어야 되냐고 하고 소리치는 그 목소리에 남편이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웅수했어요.
네 엄마가 방금 우리 와이프 수술한 배를 짓눌렀어. 그래서 네 엄마 경찰서 갔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신우이가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스마트폰을 이불 위에 툭 던지는 걸 보며 그의 손을 슬쩍 잡아주었죠. 손끝이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몇 시간 뒤 신우이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제 병실 문을 벌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무렵 겨우 침대 등받이를 세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 중이었죠. 신우이가 침대 옆에 우뚝 서서 어떻게 엄마를 경찰서에 보낼 수 있냐며 앞으로 우리 영영 못 보고 싶어? 하고 뻔뻔하게 협박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 얼굴을 올려다보며 얕게 웃음이 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병실 창가에서 팔짱을 낀 채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응수했어요.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야. 그리고 너 결혼자금으로 주려던 3천만 원도 국물도 없어. 신우이의 표정이 그 순간 정말 흥미로울 만큼 확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시퍼렇게 날선 표정으로 오빠를 노려보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자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태세를 전환해서 오빠 내가 무릎 꿇리고 사과시킬게. 내가 병실 바닥에 이마 받게 만들 테니까 제발 돈은 주라 하고 사정하는 목소리로 톤을 바꾸는 거 있죠. 저는 그 순간 이불 밑에서 배 위에 얹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 배가 당겨서 웃을 수도 없는 그런 기묘한 감정이었죠.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경찰서 조사실에서도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셨대요. 자기가 왜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어야 하냐고, 애미가 자식 잘못 가르친 게 무슨 죄냐고 오히려 삿대질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자기 친엄마가 결혼 자금 3천만 원을 걷어차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신우이의 낯빛이 시커멓게 죽어가더라고요. 그러곤 이 여자가 다음에 한 짓이 저는 지금도 그 얼굴이 눈에 선해요. 신우이가 제 침대 옆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 그럼 3천만 원 다는 못 받아도 1,5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엄마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응? 저는 침대에 기댄 채로 그 얼굴을 오래도록 내려다봤어요. 자기 친엄마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뱉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인간이 돈 앞에서 어디까지 얄팍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두 눈으로 확인해 버렸죠. 남편이 창가에서 저에게 다가와 침대 옆에 앉으며 신우이의 머리 위로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고요. 3천만 원 때문에 엄마 팔아넘기는 년이 나중엔 나도 팔아넘기지 왜. 당장 나가라. 이 병실에서. 신우이가 오빠 오빠 하며 남편의 바짓단을 붙잡으려 하자 남편이 그 손을 그대로 뿌리치고 병실 문을 열어 복도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불 밑에서 살짝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죠. 신우이가 흑흑거리며 병실 문 밖으로 밀려나가고 문이 조용히 닫히자마자 저희 부부는 서로를 마주본 채로 아주 짧게 그러나 아주 진하게 헛웃음을 나눴어요. 이 사람들과 우리는 정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구나. 그 사실이 새삼뼈에 사무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자기 스마트폰에 저장된 어머님과 신우이의 연락처를 제 앞에서 하나씩 삭제했어요. 그러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도 두 사람을 차단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이불 위에 툭 내려놓으며 짧게 숨을 내쉬는데 그 옆모습이 참 홀가분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어 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지고 온 그 무거운 짐이 오늘 이 순간에서야 조금 내려앉은 것 같았거든요. 병실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려앉는 걸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굴러떨어질지 어렴풋이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그 소란이 지나가고 이틀쯤 지난 오후였을 거예요. 저는 겨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가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보는 재활을 시작한 참이었죠. 뱃속의 상처가 걸음을 뗄 때마다 살짝살짝 당겨서 저는 남편의 팔에 매달리듯 기대어 아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얇은 카디건 하나 걸치신 시아버님이 문지방에 서 계셨어요. 손엔 죽이 담긴 보온병 하나를 꼭 쥐고 계셨죠. 시아버님이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분의 어깨가 먼저 무너지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겨우 서 있는 상태였는데 시아버님이 두어 걸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예순이 훌쩍 넘은 어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몰아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저 그 손을 마주 잡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그 사람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결국 네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침대에 조심스레 앉히시더니 남편의 어깨까지 두드리며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셨어요. 저는 시아버님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살포시 얹으며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고 목이 잠긴 채로 답을 드렸죠. 옆에서 남편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는데 다 큰 아들과 늙은 아버지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을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두 사람의 등을 감싸는데 저는 그 순간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고 서로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시아버님이 가져오신 죽을 그릇에 옮겨 담아 저에게 조심스레 떠먹여 주시는데 저는 한 숟갈 한 숟갈 받아 먹으며 자꾸만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시아버님이 손끝으로 제 눈가를 닦아주시며 이제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하고 나지막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목소리에 저는 몇 년 묵은 채증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 뒤로 저의 회복은 놀랍도록 빨랐어요. 남편은 회사의 반차, 조퇴, 심지어 재택근무까지 총동원해서 제 곁을 지켰죠. 미음을 끓여오고 아침 저녁으로 링거줄을 확인해주고 화장실 갈 때마다 팔짱을 껴서 부축해주고 밤이면 제가 잠들 때까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그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남편의 옆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지켜낸 게 나라는 사실이 매일 아침 새롭게 저를 벅차게 만들었죠. 일주일 뒤 저는 무사히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옆집 언니한테 맡겨두었던 딸아이가 엄마하고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리는데 저는 배가 당겨서 안아 올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 작은 정수리를 몇 번이고 쓰다듬어 주었어요. 남편이 얼른 아이를 번쩍 들어 제 볼에 살짝 대주는데 세 사람의 뺨이 아주 잠깐 서로 닿는 그 순간이 저에겐 지난 몇 년의 모든 고생을 다 씻어주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한편 우리 삶에서 지워진 그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간간히 저희 귀에 들려왔어요. 어머님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신우이의 지독한 빚 독촉에 시달리셨대요. 신우이는 자기 결혼 자금 3천만 원이 오빠한테서 못 나온 게 오로지 엄마 탓이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 집에 쳐들어가 발광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시아버님을 통해 전해 들으며 그저 짧게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결국 어머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세요? 경제적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어 평생을 시아버님 통장에 의존하며 살아온 그분이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제2금융권을 찾아가 무리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 돈을 그대로 신우이 손에 쥐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헛웃음이 나오다가도 이내 씁쓸해지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딸한테 그 대출금까지 걷어서 바쳐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 심정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소득이 없으신 어머님이 그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단 몇 달 만에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에 연체가 붙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은 신용 등급이 바닥을 치는 벼랑 끝까지 몰리셨죠.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스마트폰을 울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경고 문자까지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 되셨대요. 평생을 아들의 통장에 손을 얹고 살아오신 분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 앞에 붙은 빚 앞에서 무너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저희 부부가 딸아이를 데리고 시아버님 오피스텔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의 스마트폰이 낯선 번호로 울리는 거예요. 남편이 잠시 스마트폰을 노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돌리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미 저희가 어머님 번호를 차단해 두었으니 어디서 다른 폰을 빌리셨는지 낯선 번호로 걸어오신 거였죠. 어머님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서슬 퍼렇던 톤이 아니었어요. 목이 잔뜩 잠긴 채 아주 구차한 톤으로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아들아, 이번 달 이자만 좀 막아다오. 엄마가 진짜 이거 하나만 넘기면 다시 안 부탁할게. 응? 시아버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슬쩍 살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수하는 거예요. 아줌마, 저한테 징징대지 마세요. 아줌마가 대출까지 받아서 갖다 바친 그 귀한 딸년한테 가서 이자 좀 내달라고 하세요. 전화 너머로 어머님이 아아 하며 숨을 삼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그 소리를 다 듣지도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 그릇에 손을 뻗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그런 아들의 옆모습을 몇 초쯤 바라보시더니 잘했다 하고 짧게 한마디를 얹으시고는 다시 밥을 뜨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 사람의 그 단호함이 지난 몇 년 저의 방패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그날 저녁 저희 부부가 아이를 재우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야,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앞으로 우리만 보고 살자. 아버지랑 우리 넷만.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참 맑았고 거실 스탠드 불빛은 은은했고 잠든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안방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소소한 소리들을 하나하나 귀에 담으면서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삶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 뒤로도 어머님과 시누이의 소식이 아주 가끔 소문처럼 들려오긴 했어요. 어머님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시누이는 그 3천만 원을 챙긴 뒤로 어머님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앞에서 친딸에게 버림받은 어머니, 그리고 자기를 낳아 대출까지 받게 만든 친엄마를 헌신짝처럼 걷어찬 딸. 그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 소리처럼 흘려들었어요. 시아버님은 여전히 오피스텔에서 아침마다 등산복을 챙겨 입고 산악회 사람들과 산을 오르세요. 얼굴에 붉은빛이 도시고 걸음걸이가 가뿐하시고 손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평온해 보이는지 몰라요. 남편은 파혼당했던 그 밤 저에게 했던 맹세를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 지켜냈고 저는 그 남편의 옆에서 우리 딸을 키우며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감사하게 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무서운 병실의 그날을 지나온 뒤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 맹목적인 통제욕으로 아들 며느리 인생을 조종하려 하셨던 어머님도, 돈 앞에서 친엄마마저 걷어찬 시누이도 결국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서로에 대한 단단한 믿음 하나로 최악의 순간을 함께 건너온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님은 이제 의심 없이 서로의 등을 맡기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오늘도 저희 집 식탁엔 세 사람의 밥그릇이 오르고 주말이면 시아버님의 밥그릇 하나가 더해져 네 사람의 자리가 완성돼요. 그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저는 매일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곤 해요. 지켜줘서 고맙다고, 함께 견뎌줘서 고맙다고, 이 평온한 저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길었던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평온한 저녁만 있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대본을 읽어내려가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어느 대목에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싶다가도 또 이런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고 말이에요. 배를 짓눌리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아내를 위해 천륜마저 끊어낸 남편의 그 결단이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가잖아요. 그럴 때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겨울을 건널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지켜낸 그 단단한 가족의 풍경이 오늘 하루 지친 여러분에게도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